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수학과 장영호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학년도 논술 전형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논술과 학생부는 각각 70%와 30%를 반영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논술은 700점 만점이고 학생부 교과는 300점 만점이지만 기본 점수가 논술에서는 250점, 학생부 교과에서는 100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영 비율이 69.2%와 30.8%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균등 반영하고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를 반영하고 논술 점수의 영향력이 커져서 학생부 반영 점수 16점 차이가 논술 점수로는 약 3.5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6등급 점수 차이가 한 16점이 나는데 논술 점수로서는 한 3.5점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반영 점수와 논술고사 점수를 합산을 하면 그 전형 총점이 산출이 되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범위 내에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한 과목에 적용을 해서 이 네 영역 중 한 개 영역 이상 2등급이 하나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상위 과목 두 과목을 평균에 적용을 하고 세 개 영역 합이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고사 일정은 수능이 11월 17일 목요일 날 시행이 되죠. 그러면 10일 후인 11월 27일 일요일 날 논술 시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라든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오전에 9시까지 입시를 하고 시험은 9시 30분서부터 11시 30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기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의료디자인학과 이런 과에 즉 공과대학의 세 개의 과인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그리고 나머지 자연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오후에 시험을 보는데 2시 반까지 입시를 하고 3시부터 5시까지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논술 출제 방향 및 평가 목표를 살펴보면 우리 학교는 이제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고 논술 주제나 난이도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문제 유형은 수리 논술, 답안 형식은 수식 포함 서술형이고요. 문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 문제당 3개 내외의 소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형식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활용을 해서 기술된 제시문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출제 범위는 2009 개정교육과정인 기초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1, 미적분2,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 2시간입니다. 평가 요소는 이해력과 계산력을 포함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또 추론 능력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 이 세 가지를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답안지 규모는 A4 용지 사이즈의 가로와 세로를 한 대략 4cm 줄인 사이즈인 그런 답안 영역을 안에다 문제의 답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규모가 이제 앞면 뒷면으로 이제 4개가 주어집니다. 출제 범위는 2009 개정교육과정인 기초수학,
범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학 원. 이제 모인 원술, 올해 모인 원술과 연관시켜 본다면 수학 원에서는 이제 올해는 뭐 나머지 정리, 그다음에 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들이 이제 활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학 2에서는 뭐 올해 모인 원수에서는 이제 수학적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문제, 피보나치 수열과 연관된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범위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순열과 조합, 그리고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미적분 1, 미적분 2가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데 올해 모인 원술에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도함수뿐만 아니라 도함수의 활용에서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라든 여러 가지 미분법의 파트에서 역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하 벡터 파트에서 올해 모인 원술은 평면 운동에서 점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연관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지금 전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배우는 기초 수학, 수학 1, 2, 그다음에 미적분 1, 2,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이런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2017학년도 모인 원술 문제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에 대한 단계적인 해결 과정을 좀 알아보면 먼저 논제와 제시문 분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해당되는 제시문에 가서 제시문을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그리고 출제된 문제 속에 제시문이나 논제 속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들, 논점이라든지 조건들이 그 안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문제 및 제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답안의 개요를 연습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서 이해시킬 것인가를 잘 개요를 짜고 후에 답안 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모인 원술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제시문을 읽어보면 피사의 레오나르도로 널리 알려진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2202년 토끼 번식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수열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그 수학적 귀납적 정의로 점화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두 항의 b의 극한값, 즉 리미트 fn분의 fn 플러스 1이 값이 바로 이제 황금 b가 된다라고 이제 제시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소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다항식 x의 n승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x 플러스 b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으로 표현되죠. 그랬을 때 수열 an의 일반항 an을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식으로 나타내어라. 8점짜리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열 an은 피보나치 수열임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황금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만 잘 이해가 되면 제시문에서 이미 피보나치 수열은 어떠한 것이다, 점화식을 만족하는 걸 보여주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황금비를 구하라는 것은 이미 그 이웃하는 두 항의 b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과목을 보면 수학 1에서는 나머지 정리, 근각에서의 관계가 적용이 되었고, 수학 2 부분에서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미적분 1에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융합이 되어 나온 문제라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쓰는 답안을 좀 살펴보면 알파의 n승 은 an 알파 플러스 bn, 베타의 n승 an 베타 플러스 bn, 그래서 이제 이걸 빼서 an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의 n승 마이너스 베타의 n승이다. 잘 답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조금 이제 부족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등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좀 언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답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라는 건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a의 n을 이제 위에서 1-1에서 구했으니까 그다음에 am 플러스 1 구성하고 am 플러스 1을 구성해서 걔를 더해서 그다음에 am 플러스 2가 나오는 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답안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AN은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모순이 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초기 조건이 성립함을 확인하지 않은 그런 오류를 범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구한 AN과 AN 플러스 1의 B를 잘 구성을 하였고, 그거로부터 이제 베타분의 알파가 극한이 이제 이것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걸 적용을 해서 이 값이 베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베타는 또 2차 방정식 근이기 때문에 이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0에서 이제 베타를 큰 값으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로 잘 택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등식 1-1번에서는 이제 등식이 조금 나오는 그 설명 부분이 좀 더 첨가가 되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1-2번에서는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그 제시문에 주어진 초기 조건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으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앞에 답안보다는 이제 집 2 답안에서는 이제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x의 n승이 이와 같이 표현이 돼서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 등식을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AN을 잘 구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이는 건데,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트 A1, 그다음에 A2가 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였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점화식 관계를 만족하는 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an 플러스 2 이퀄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미 보여야 할 등식을 이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왼쪽 오른쪽 등식이 이제 같다라는 것을 보인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부터 왼쪽의 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을 써야 되는데, 이미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3번은 무난하게 아주 잘 극한 리미트 베타분의 알파의 n승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값이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 방정식 근으로부터 베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잘 얻어낸 답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제시문 가는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률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에서 특히 이제 원순열이 어떻게 구해진다라는 내용을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인데, 이것을 원형으로 나열하면 그 전체에는 같은 것이 n가지씩 있다. 따라서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n분의 n-1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자, 제시문 나는 이제 출제자의 가 만든 제시문인데 n번째 조화수라는 것을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1부터 n까지 정수의 역수의 합으로 정의를 내려서 그것을 이제 HN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 즉 지금 이와 같이 HN은 1부터 n까지 정수의 역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조화수는 매우 느리게 커진다. 그래서 100만 번째 조화수조차도 15보다 작지만 조화수는 결국 발산한다라는 내용을 주고, 그래서 처음 8개의 조화수를 예시로 주었습니다. 아마도 문제에서 이 어떤 값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 구성은 이제 1부터 n까지 번호가 부여된 n명의 학생이 있다. 1번부터 n번까지 번호가 적힌 n장의 카드를 n명의 학생이 각각 한 장씩 뽑는다. 각 학생은 자기가 뽑은 카드의 번호와 같은 번호가 부여된 학생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는다. 이렇게 손을 잡아 만든 학생들의 연결 형태를 생각해 보면 몇 개의 원 모양이 된다. 이 원 모양 중 일부는 한 명으로도 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2명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서로 한 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끼리 같은 조로 편성한다. 하나의 원 모양이 결정이 되면 그 학생들은 한 조가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 6, 7번 학생이 뽑은 카드의 번호가 각각 4, 7, 5, 2, 3, 6, 1, 4, 7, 5, 2, 3, 6, 1 번이라고 한다면 몇 개의 원이 생기느냐,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조가 생기느냐 보면 연결을 시켜보면 알겠죠. 1, 4, 4, 2, 2, 7, 7, 1이기 때문에 1, 4, 2, 7이 한 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5, 5, 3이기 때문에 3, 5가 한 조가 되고 나머지 6번 학생은 6, 6이 되기 때문에 한 명도 원을 구성한다 했기 때문에 6번 학생으로 편성이 돼서 세 조가 생기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2-1번은 편성된 조가 한 개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편성된 조가 2개가 될 확률을 조화수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라라는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8명이니까 이제 n이 8이 되겠죠. 8명, 구체적으로 8명의 학생은 위와 같은 조 편성을 할 때 3개 이상의 조로 편성될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그다음에 조합, 확률, 특히 이제 확률에서는 여사건의 확률을 아마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먼저 학생들이 종이를 뽑는 전체의 경우는 이제 n 팩토리얼이 되겠죠. n 팩토리얼. 그래서 편성된 조가 한 개가 되려면 n명이 하나의 원을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n명의 학생이 하나의 원을 만드는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n명이 원을 만드는 경우는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n-1 팩토리얼. 그래서 확률은 n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그래서 이것은 이제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가볍게 해결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편성된 조가 2개가 될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 편성된 조가 2개가 되려면 일단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 n-1명에서 적당하게 이제 그 한 명과 같이 조가 될 명을 뽑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본다면 특정한 한 명을 뽑아내면 이제 전체가 n-1명이죠. n-1명에서 이제 k명이 그 특정한 한 명과 같은 조다. 그러면 그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한 조의 인원수는 k 플러스 1명이니까 걔네가 하나의 원을 만들면 되니까 k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 명을 뽑아낸 나머지가 n-1명에서 k명을 또 뽑아냈으니까 k를 빼고 걔가 원을 구성하려면 또 하나를 빼니까 n-k-2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k는 0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k가 이미 한 명이 뽑아져 있기 때문에 k는 0서부터 이제 여기서는 n-2명까지로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더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를 다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이 k는 0서부터 n-2까지 n-1 콤비네이션 k 팩토리얼 가로 열고 n-k-2 팩토리얼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조화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n-1 팩토리얼 h n-1이 됩니다. 즉 편성된 조가 두 개가 될 경우의 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확률은 여기를 n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답은 n분의 조화수 h n-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8명의 학생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n이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조로 편성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3개 이상의 조면 3개 조, 4개 조, 5개 조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구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여사건을 확률을 적용을 하면 앞에 1번, 2번을 위해서 1번에서는 1개의 조, 2번에서는 2개의 조 그럼 전체 확률에서 빼면 되니까 답은 1 마이너스 8분의 1 1개 조를 구성할 확률이죠. 빼기 또 2개 조를 구성할 확률 위에서 구한 결과 8분의 H7 7 되겠습니다. 그래서 H7이 이제 제시문에 주어졌으니까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이 쓴 답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좀 관찰을 해보면 우선 학생들이 카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 n 팩토리얼이다라는 것을 잘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편성될 조가 1개가 될 때는 학생들이 하나의 원을 구성하면 된다. 그래서 원을 만드는 원순열의 결과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n분의 1이 나왔다. 아주 잘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답안을 살펴보면 자, n명 중 k명과 n-k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nck 맞죠? 그 다음에 2-1에서 구한 것처럼 k명이 이제 하나의 원을 만드는 방법이 k- 팩토리얼 나머지 n-k명이 원을 만드는 방법이 n-k 팩토리얼 여기까지는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조가 2개가 될 확률은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n 팩토리얼 분의 이 경우를 썼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다 정확하게 아주 계산을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요 파트 요 시그마 더했을 때 지금 2개의 조의 순서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한 부분이 오류가 돼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순서를 고려했기 때문에 결과의 답이 2가 나왔죠. n분의 2가 나왔는데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주면 그래서 n이 n분의 2가 n분의 1로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이제 조금 착오를 일으킨 답안이 되겠습니다. 2개의 조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데 2개의 조의 순서를 고려한 오류를 범한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답은 어차피 2-2에서 그 확률이 틀렸기 때문에 이 답은 틀린 답이지만 그렇지만 답은 틀렸지만 앞의 결과 2-1과 2-2 그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0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부분 점수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성된 조의 개수는 자, n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n 팩토리얼 전체의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 그리고
편성된 조가 한 개가 되는 경우의 수는 원수열로 만드는 경우니까 이제 n- 팩토리얼해서 확률이니까 n분의 1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답을 적었습니다. 다음 2-2번 답을 살펴보면 n이 2일 때 이제 각각의 경우를 이제 한번 확인해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n이 2일 때 2분의 1.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조화수와 연관을 시켜서 h1 곱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n이 3일 때 6분의 2에서 3분의 1 나오고 이것이 h2 곱하기 3분의 1. n이 4일 때 확인하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n이 3일 때 값이 3분의 1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값은 이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계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딴딴딴 직접 구해보면서 조화수와의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편성된 조가 두 개가 될 확률은 n분의 hn-1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수리논술 답안에서 이렇게 몇 가지 특수한 예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가 되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답안은 이렇게 몇 개의 특수한 예를 가지고 추론해서 쓰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 대한 답안을, 논리적인 답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답안은 앞의 결과를 이용을 하고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구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이 3개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제시문 가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1대1 함수다. 다시 말하면 1대1 함수는 역함수를 갖는다면 fx 1대1 함수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학 2의 함수에 대해서 그 안에 역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 문제가 아니라 논제를 구성을 했고, 다음 제시문 나는 출제자가 만든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1대1 함수가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1대1이면 부분 집합에서 1대1이 되면 역함수를 갖는다. 그래서 부분 역함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분 역함수. 예를 들면 fx가 x제곱은 양수에서 부분 역함수 루트 x, 그다음에 음수에서는 부분 역함수 마이너스 루트 x를 가진다. 그렇게 해서 부분 역함수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좀 더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얘기죠. y = x제곱은 양수에서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고, 또 음수에서도 1대1 함수니까 이 역함수를 갖는다는 거죠. 부분 역함수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시문 다는 역함수 미분법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역함수 미분법. g라는 함수가 역함수일 때 그 역함수 미분법은 f'a분의 1이다. 이때 a하고 b 관계가 나와 있죠. b는 fa.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미적분 2의 역함수 미분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한 3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 실수 t가 부등식 마이너스 16, t, 16 이 사이에서 만족을 할 때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알다시피 이 방정식은 두 함수의 연립 방정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y는 뭐 x3승 마이너스 12x라는 거랑, 그다음에 y = t라는 이 두 함수의 연립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으로서 분석을 해보면 y = x3승 마이너스 12x, 이 문제는 이제 먼저 수학 1에서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 미적분 1에서는 이제 다항함수의 극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같이 y는 equal x3 마이너스 12x라는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부분을 찾으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이제 극대값을 갖고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서 0되는 인계점을 찾으면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거기서 극대극소를 값을 계산하니까 이제 16이 나오고 이제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그다음에 y equal t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t가 지금 마이너스 16과 16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죠. 이런 식의 내용을 답안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1에서와 같이 t가 마이너스 16 사이에서 움직일 때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을 크기 순서대로 x, f1t, f2t, f3t라고 두면 t의 함수 얘네들은 이제 t1, f1, t, f2t는 모두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미분의 역수의 합을 구하라라는 거죠. 간단히 하라라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아까 우리가 3-1에서 했던 내용의 그림에서 지금 이제 y equal t와 x3승 마이너스 12x의 세 개의 실근을 f1t, f2t, f3t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표현을 해보면 먼저 실근을 x1, x2, x3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크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이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죠. 그 역함수를 지금 x1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 역함수를 f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함수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분 역함수를 f2t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함수를 가지니까 그걸 f3t라 한다면 그러면 원점에서 x1까지는 결국 역함수를 이용해서 그 길이는 바로 f1t가 되죠. x1t는 f1t가 되고 그다음에 x2t는 f2t가 되고 그리고 x3는 f3t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함수의 역수의 합은 결국은 f라는 함수 역함수 미분법 그 제시문 다에 의해서 f라는 함수의 x1에서의 미분 값들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f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대입을 해서 결과를 계산을 하면 36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우함수이고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미분 가능하고 양수에서는 f'x 양수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다라는 뜻이네요. 양수에서 x가 양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음수에서도 증가함수, 감수함수가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다 그러니까 한없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과 x가 0보다 큰 쪽에서 fx의 부분 역함수를 각각 이제 g1x, g2x라고 할 때 f0보다 큰 a, 실수 a에 대해서 g1a 플러스 g2a 값 그 다음에 g1'a 플러스 g2'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이제 생각해서 보면 아마 다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확인하면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fx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대략 그쪽으로 그림입니다. 그래서 y축 대칭 그림을 그리고 0일 때 함수값이 f0이고 그다음에서 먼저 왼쪽에 있는 x가 0보다 작은 쪽 이 부분이 이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부분 역함수를 간다 그랬죠. 부분 역함수가 g1이라고 그랬고 오른쪽에 있는 것 x가 양수일 때도 부분 역함수 부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g2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x0를 음수로 하나 잡아주면 그러면 x0 원점에서 x0까지의 길이가 결국은 이제 함수값 fx0 역함수 g1 a로 주어지겠죠. 어떤 f0보다 큰 a에 대해서
G1A가 바로 X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G2A는 마이너스 X0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 그러면 Fx0랑 F-X0가 같고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미분 공식,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F'X0는 마이너스 F'-X0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역함수의 미분법 제시문 다를 이용하면 G1'A 플러스 G2'A는 바로 F'X0분의 1 플러스 F'X0분의 1. 그런데 F'X0와 F'X0는 마이너스로 같기 때문에 이 기절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을 읽어보면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equal ft, y equal gt 매개 변수로 주어졌습니다. t equal a에서 t equal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 s는 공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하 벡터 평면 운동에서 점이 이동한 거리라는 파트에 이제 공식이 잘 주어져 있습니다. 매개 변수 함수로 주어졌을 때 각각을 이제 t라는 매개 변수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미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의 전체 범위에서의 적분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시문 나는 구간 AB에서 정의된 연속인 함수 hx가 구간 H 전체에서 hx가 양수를 만족하고 양수 0 이상, 그리고 AB의 전체 구간에서 적분값이 0이면 구간 전체에서 hx가 0임을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간 전체에서 음이 함수가 음이 아니고 지금 0 이상이고, 근데 구간 전체에서의 정적분값이 0이면 구간 전체에서 주어진 함수 hx가 0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hx가 양수가 되므로 근데 그 구간을 정적분 성질에 가면 a에서 x까지, 그다음에 x에서 b까지 적분은 다 양수가 되겠죠. 0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더하면 전체 구간에서의 적분이 되고, 그것은 가정에 의해서 이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0 이상을 더해서 0이 되려면 두 개가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 x까지, 그다음에 x에서 b까지의 적분은 다 0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억 가로를 줬습니다. 박스를 주고, 따라서 구간 AB에서 hx가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시문 나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쓰시오. 올해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영역 파트인데, 형태가 이제 수능에서 어떤 가로 집어넣기 형태와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에서 a에서 x까지 적분이 0이고 x에서 b까지도 적분이 0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x의 함수로 주어졌던 것이 0이라는 건데,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들은 다 이제 미분을 하면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적분 1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답을 써보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의해서 위에 있는 두 식을 각각 x로 미분하면 hx가 되죠. 근데 그 값은 다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x가 0이 나오고, 또 아래 것도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hx가 돼서 또 hx가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단은 평면 위에 두 점, 임의의 두 점 A, B가 있을 때 점 A에서 점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최소로 하는 운동은 직선 AB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을 때, 임의의 점 A, B가 있을 때 점 A에서 점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최소로 하는 운동은 직선 AB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 명제를 A00과 B10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이제 과정을 써놓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역시 매개변수로 줄 때, FT, GT로 줄 때, 점 P가 시각 T 이퀄 A에서 T 이퀄 B까지 점 A00에서 점 B10까지 움직인 거리를 최소로 하면서 운동한다고 하자. 먼저 가정을 해놨죠. 그리고 점 P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면 Q는 T 이퀄 A에서 T 이퀄 B까지 직선 AB를 움직이고 Q의 좌표는 FT0이다.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은 좌표 평면에 지금 이제 요 점에서 A점이죠. A점, 이제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B점 1,0, 여기가 0,0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건데 있는데 곡선이 있는데 이 점 P점에서 수선의 발을 Q점이라고 한 거죠. Q는 지금 P가 움직일 때마다 Q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AB 직선상을 움직이고 있고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Q의 좌표가 지금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곡선의 길이 다시면 지금 보시면 이거의 길이는 이가 움직인 거의 길이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움직인 거리는 이 식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다음 Q가 움직인 거리는 이제 이 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안에 거를 보면 안에 있는 그 피적분 함수가 이거의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보다 크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이 등식. 그 다음에 가정에 의하면 이제 이 P점이 움직이는 이것이 이제 AB를 움직일 때 최소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이게 이런 등식이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Q도 AB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모를 주고 따라서 점 P와 Q는 임의의 시각 T에서 같은 위치를 갖고 점 P는 직선 AB를 따라 운동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결론이 점 P와 점 Q는 임의의 시각 T에서 같은 위치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Q의 좌표, 다시 말하면 P의 좌표가 지금 X는 FT, Y는 GT로 보여주는데 얘가 같은 위치를 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GT가 0이다라는 요 사실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이제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GT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 2번을 보시면 재심은 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문구 재심은 나에 의하여 포함되도록 논리적으로 쓰시오. 자, 다시 말하자면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재심은 나에 의하여 재심은 나의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어. 재심은 나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hx라는 함수가 0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전체 구간에서 AB 전체 구간에서 hx의 적분이 0이면 hx도 전체 구간에서 0이다. 이 내용이 이제 재심은 나에 대한 내용이죠. 얘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심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풀이를 보면 이와 같이 이 식에서 넘겨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식을 hx라고 구성을 놓으면 그러면 적분을 하면 0이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식은 제곱에서 이것이 항상 크니까 hx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0 이상. 따라서 재심은 나에 의해서 0 이상이고
전체 구간에서 정적분이 0이면 제시문 나에 의해서 hx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x가 0이 되니까 이 두 개의 함수식은 같습니다. 이게 같으려면 g'x가 0이 돼야 되겠죠. 0이 되고 g'x가 0이라는 것은 gx는 상수함수를 의미하고 그런데 ga가 원점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ga가 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구간 a, b에 대해서 fx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4-3번 문제는 도함수가 연속이고 f0는 0, EF 파이 마이너스 F 2분의 파이는 1 이런 조건이 줬죠. 함수 FT와 그다음에 GT는 이제 사인 제곱 T로 주었습니다.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FT, Y는 GT, 0에서 T까지, 0에서 파이까지 주어지는 점 P가 다 같은 이런 식을 만족한다. 이런 식을 이 등식을 값을 최소로 하는 평면 운동을 할 때 F3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관찰을 하면 바로 거리죠, 거리. 점 P가 움직이는 거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식은 이건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어떤 점이 움직이는 거리. 그리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또 어떤 점이 움직이는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연속함수로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게 되니까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종점과 T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시점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움직이는 등식이 나오려면 X는 FT, Y는 GT로 잡으면 될 것이고 이때 종점이 F2분의 파이, G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움직이는 식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T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시점이 여기 T가 0과 2분의 파이에서 종점이 되죠. 종점이 되도록 잡으려면 이 두 가지 관계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거리. 얘를 다시 또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T가 0일 때 원점이 되고 T가 2분의 파이일 때 F2분의 파이 모르니까 F2분의 파이 그다음 T가 2분의 파이일 때 G2분의 파이인데 G2분의 파이는 여기 관계식에서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대충 이런 그림이 되는데 시점은 여기 F2분의 파이 1이 되고 종점은 이제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X는 2F 파이 마이너스 F2분의 파이는 조건에 의해서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파이를 집어넣으면 G3G 파이는 제로죠. 사인 파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식의 값을 최소로 하는 평면 운동이라고 쓰고 그러면 제시문 다에 의하면 이런 운동에서 최소가 되는 운동은 바로 직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직선 OA에서 A에서 B로 가는 운동이 이제 직선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직선이 되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것이고 이것이 최소되는 운동이니까 이거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하면 이걸 대칭을 시켜주면 이게 최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라인이 다시 한번 이걸 대칭시켰을 때 이 y = 1을 기준으로 해서 3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1, 2, 3 그래서 c = 1, 4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의 식이 y = 4x가 생기죠. 4x 이 직선의 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f3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직선의 식으로부터
t는 0에서 2분의 파이, 왜냐면 3분의 파이가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t가 0과 2분의 파이일 때는 x하고 y는 ft gt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ft는 바로 x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x는 4분의 1 y가 되고 y는 gt가 될 것이고 gt는 이제 주어졌죠. 사인 제곱 t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제곱 t. 그리고 나서니까 f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모의논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의논술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을 해 본 결과 몇 가지 이제 참고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인하대 논술 시험의 시간은 120분입니다. 2시간 동안 보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답안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A4 용지 가로 세로를 한 4cm 줄인 그 범위 내에 소문제까지 합쳐서 한 3문제를 그 범위 내에 적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 계획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답안 공간 안을 벗어나면 혹시 채점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그 공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과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답안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계산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산에 실수가 있는 답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의 단계마다 제시문의 내용이나 앞에 문항에서 얻은 결론들을 잘 이렇게 언급을 해가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을 쓰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틀리거나 또는 완전히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좀 오르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만 달랑 쓰는 경우는 대부분 다 0점을 처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답안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인 문제점을 좀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먼저 설명 부족, 그 다음에 단순 계산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 전개 과정이 단순하게 이제 수식으로만 쫙 돼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식의 답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답안, 요구사항이 2개인데 이제 하나만 쓴다든지, 보여야 할 것이 한 3가지인데 뭐 2가지만 보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점의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논제의 의도,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와 벗어난 그런 답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잘 맞게끔 답안을 작성해주면 그렇지 않은 답안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표현을 못한 답안, 최종 결과, 마무리를 못하는 답안이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하는 답안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특수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건 일반화하는 답안들, 그런 것도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그다음 추상적인 결론을 맺는 답안, 깔끔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써주는 답안들, 그런 답안들이 종종 채점을 해보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고, 답안 작성 요령을 좀 살펴보면 논제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논제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면 좋겠고요.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막 순서 없이 해나가지 말고 단계별로 이렇게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들을 좀 포함을 시켜가면서 제시문도 좀 인용을 하면서, 또는 뭐 앞에 결론을 인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핵심 개념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전개해 나가면 좋겠고요. 문장은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에서 배웠던 것들을 암기하고 있는 사실들을 단순히 이제 나열하는 그런 형태의 답안들은 지향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게 이제 논술이라 해서 글로만 막 쓴다든지, 또는 뭐 이게 이제 수리 논술이니까 수식으로 시작해서 수식으로 끝나는 답안은 좋지 못하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는 수식이나 그림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수식은 문장 안에 들어가도록, 그다음에 뭐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림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위에 많은 정보를 올려놓고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써 나가면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과서의 예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예제의 풀이를 보면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 예제 어떤 교과서 예제 12번 문제를 보면 곡선 y 콜 lnx와 그림이 있죠. x축 및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 부피를 구하여라. 1번 답안만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답안을 보시면 문장 서술형 형태로 되어서 문장 수식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글과 수식이 같이 혼합되어 있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수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위에 정보를 올려놓고 적절하게 그림을 그려서 정보를 올려놓고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을 보면 계산 과정을 일일이 다 모든 계산 과정을 다 쓰지 않습니다. 다만 공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 스킵을 해서 어느 정도 스킵을 하고 딱 필요한 그 계산 단계만 보여주고 계산 풀이 과정 계산 과정은 스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도 좀 어느 정도 스킵을 하고 적절하게 그림도 그리고 수식은 완전한 문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교과서 예제 풀이 형태로만 답안이 작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 개념이라든지 원리, 법칙들을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시문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등학교 교과의 내용이나 개정, 원리, 법칙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수능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요구하는 답만 찾는 그런 수능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논술은 수능과 다르기 때문에 수리 논술 문제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글 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답안 작성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자료,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자료집에 들어가면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올해 모의 논술 문제, 또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설 자료, 그 내용의 출제 의도라든지 예시 답안이라든지 문제 해설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라대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반복해서 읽으면서 최소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정도를 알 정도로 많이 읽고 그래서 거기서 배경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팁으로 얘기한다면 인하대 만약에 이제 들어오고 싶다, 인하대 입학 시험을 논술 시험을 적용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 기출 문제, 모의 논술 문제 해설, 예시 답안을 이제 반복해서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어떤 심화 문제라든지 또는 수능 수학의 가형의 4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교과서 예제풀이와 같은 형태의 그 논리적인 답안 작성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16학년도 작년에 이제 논술 우수자 문제를 잠깐 요약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이제 오전에는 공과대학이 이제 봤어요. 254명 모집에 이제 1088명이 이제 지원을 해서 지원 경쟁률은 43.65고 그렇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험 보는 날 오전에 보는 거죠. 9시 반까지 입시를 해도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반서부터 이제 시험을 보죠.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근데 이제 6,352명이 응시를 해서 실질 경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25.01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네 문제가 나왔고 네 문제의 주제,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단원, 거기다 응시자의 이제 평균, 합격자의 평균을 좀 이렇게 좀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주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수학 교과서 단원도 보시면 주로 삼각함수 활용, 삼각함수의 극한이 나왔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두 번째는 기하 벡터에서 타원과 직선의 어떤 위치 관계,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분과 통계에서 나왔죠. 그래서 조합의 수, 파스칼 정리를 이용한 그런 문제들. 네 번째는 부분적분법을 적용하고 넓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응시자와 합격자의 그 이제 평균이 좀 다른데 각 문제당 25점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1번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학생들한테 쉽게 다가갔던 문제고 1번, 2번,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이 좀 어렵게 다가가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평균은 합격자 평균이 이제 3.74 정도, 논술 평균이 오전 문제는 이제 73점대가 나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7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오후 문제를 알아보게 되면 그 모집 단위별 그 이제 논술의 이제 평균과 최저 점수 그리고 내신 학생부의 평균과 최저 평균이 있죠.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논술이 평균이 78.6이고 가장 적게 맞은 점수가 73점대였으니까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는 올해 또 이럴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사항은 되겠죠. 2016학년도 오후는 이제 공과 대학을 제외한 자연계열이 이제 봤는데 293명 모집에 11,509명이 지원했고 지원 경쟁률은 39.28. 그런데 5,876명이 응시를 해서 실질 경쟁률은 20.05로 뚝 떨어졌습니다. 역시 여기도 네 문제가 적어졌고 주제와 교과서 단원을 보면 수학에서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그다음에 제곱수와 세제곱수, 거듭제곱수 이런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문제는 수학에서 이제 항등식, 유리식 계산, 적분과 통계에서는 이항정리, 이항계수가 융합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기하와 벡터에서 구, 평면, 직선이 연관된 문제, 그다음에 정사형, 벡터의 내적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돼서 그런 개념들 알아보는 문제였고 네 번째 문제는 적분과 통계에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데 이제 뭘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거냐 y 콜 k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와 합격자의 그 논술 평균을 보면 1번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접했고 쉽게 다가갔고 나머지 이제 2번하고 이제 4번 문제가 좀 어렵게 다가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 오후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학생들한테 다가갔던 문제였으면서 논술 평균이 51.75 정도 나왔습니다. 학생부 평균은 오전과 오후나 비슷하게 3.82가 나왔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좀 관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가 주어졌는데 논술이 좀 오전보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술 평균이 높죠. 80.4, 최저 점수가 74점대였고 학생부도 2.61 평균이 최저가 4.81이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시가 작년의 입시 결과를 좀 관찰해 보면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시율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 비율도 높아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2016학년도 논술 우수자 입시 결과는 경쟁률이 41.67%였고 결시율이 70.67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한 미충족 비율이 한 46%였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2.22%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해서 경쟁률은 높을 것 같지만 실질 경쟁률은 낮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하대 논술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끝까지 잘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